민간 시장과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조가 투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연대임금, 연대고용에 대한 저희가 서 있는 입장에서의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틀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앞으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될 숙제 같다. 갑다운 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책임을 지는 갑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좀 노동적 활동하면 귀족이어도 책임 있는 귀족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저자에게 직접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 윤 지회장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또 소유한 사람이 노동하는 이런 생산 조직인 노동자 협동조합을 대한세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혹시 그 세계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혹시 사례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자 협동조합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없고요. 아마 그랬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였을 테니까. 다만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이름으로 뭐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든지 이렇게 일부분 사례로 소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업 단위의 협동조합은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자 협동조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단위로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꾸리게 되면은 뭐 기업 안에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 밖에서는 다른 자본가와 경쟁하는 노동자고 또한 다른 노동자들과 생산성을 경쟁하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아주 경쟁이 강한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기업별로 있는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실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결국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별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의 이제 한계.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논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금속노조나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을 한 번쯤은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개별 지역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금속노조나 이런 산업별 노동조합, 전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한 차원의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도 경영을 하고 어떻게 실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떤 노동윤리가 필요한 건지 우리들은 실제 우리가 대한세계를 만드는 어떤 노동윤리가 필요한 건지 또한 진정으로 자아를 실현한다는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등에 대해서 여러 경험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의미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그런 것들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 산업 차원에서 해내고 생산하고 분배하고 투자하는 것들 전체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 속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그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의 윤리의 측면에 있어서나 경영을 하는 지식에 있어서나 실제로 사회를 보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나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있죠. 그리고 그러한 발전들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기관차 같은 게 전 노동조합이라고 노동조합 운동의 본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읽으면서 그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고용에 친화적이면서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임금 체계라는 게 고용에 친화적일 수 있는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이라고 하셔야 되나 아무튼 상상하셨던 그런 것들 좀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실업자와 취업자 간의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어떻게든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나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어떤 산업 예비군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일자리를 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두고 엄청난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한편에서는 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지대를 챙기는 거죠. 일자리 지대를 챙기고 또 한쪽에서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임금 덤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노동자 운동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의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걸 균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은 어떻게든 고용을 늘려서 상대적으로 나은 취업 조건에서 연대하면서 이 체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단결하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면 결국 이 자체가 노동자들이 스스로 더 많은 착취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고도화된 체계거든요. 이것들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자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연대임금, 연대고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노동조합이 선택해야 될 기본 자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는 일단. 예. 저는 사실 최저임금 관련한 것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련해서 저희 조합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딱 그만큼만 받거나 뭐 이런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일각에서는 차라리 동결이 되는 게 뭐 어차피 더 오르면은 요즘 알바 구하기도 힘든데 뭐 알바들도 있던 알바들도 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6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주인이 되는 체제라는 거죠. 자본에게 중요한 건 이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중심으로 피드백 효과가, 언제나 너무 임금이 상승을 해서 이윤율이 하락할 때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고 산업예비군이 증가하면서 다시 높아진 임금을 다시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자, 이 당시에서 이런 조건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은 조건에서 임금을 크게 올린, 특히 문재인 정부의 30%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를 발휘했고, 당연히 피드백에 의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냉정하게 시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존재하는 피드백 효과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게 물론 답은 아닐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가능한 저임금 상태 벗어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을 올려갈 필요는 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던 거는 선의로 나쁜 결과를 만든 거죠. 문재인 혼자만 착해.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피드백 효과가 작용을 한다는 것들은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말로 올리고 싶다면 이 피드백 효과가 작용해서 고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죠. 누군들 최저임금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렸냐는 거야. 이 피드백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못 올린 거군요. 그럼 올리겠다고 하면 여기다 대책을 세우고, 노동자는 역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서로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에 제대로 올려보자 라고 갔으면 체계적으로 정말 이 상태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결국 2년 30% 올리고 또 2년 동결하고 그쵸. 하나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어떤 인기를 위해서 이 책임을 이용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는 언제나 이 고용을, 피드백이 됐을 때의 고용 압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연대임금, 연대고용을 통해서 좀 더 고용을 늘리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 뭔가 맞추는 것도 방법이겠고, 아니면 이런 최저임금을 견딜 수 없는 한계 사업장들, 저임금, 저생산성 사업장들이 사라질 때 좀 더 중임금, 중생산성을 가진 사업체들이 좀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방법을 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그 역할 밑에를 좀 받쳐주겠다, 이런 역할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전무한채로 그냥 30% 올리고 나는 올렸으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임금 동력학이라는 건 상당히 임금 이윤 동력학을 이해하는 건 상당히 좋은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도 주는 것 같은데요. 자, 질문들 받아봤고, 오늘은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진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독자님들이고, 또한 그만큼 임금과 노동자 관계에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읽고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좀 더 단결해서 좀 더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것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혼자니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 노동작업을 하면서 어떤 고민,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은데 못하겠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을 읽으면서의 저 고민은 이 부분에 읽으면서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사실 노동작업을 하는 열심히 했던 것으로 임금을 어쨌든 끌어올리고 있고 그렇지 못한 조직에서는 어쨌든 좀 많이 하락되는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책에 서술되어 있듯이 한 2.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노동조 하는 입장에서는 좀 크게 봤을 때 이런 임금 격차를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연대임금, 연대고용에 대한 저희가 서 있는 입장에서의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틀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될 숙제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실업자와 비실업자의 간극을 줄이고 같이 연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자 이런 목표 하에 저는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한 게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 간에 뭐 성별이건 아니면 국적이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너무 자본이 잘 활용해서 저희를 오히려 분할해서 지금 저희 조직된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근을 주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뺏어서 당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오히려 저희들을 욕하게 하고 또는 저희도 그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 당근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사실 깨는 게 크게 봤을 때는 우리한테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 임금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당장이 아니라 좀 크게 그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함께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게 특히나 요새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는 학교다 보니까 공공부문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저임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공무직 노동자들을 놓고 봤을 때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방학 중에 임금이 안 나오는 직종도 많고 이제 그런데도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조리 직종이어도 민간 조리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월급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유튜브에 막 교육공무직 딱 치면은 벌써 막 교육공무직 기출, 뭐 교육공무직 뭐죠? 채용.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서 경쟁을 뚫고 교육공무직에 입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뭐 일반 뭐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1도 뭐 경쟁률이 육박하는 형태고 다른 직종도 다 경쟁률이 꽤 심한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돌봄 직종 같은 경우에 처우가 정말 열악한데 4시간,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이 4시간에 맞춰서 모든 수당이 다 비례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를 정말 열심히 나는 가방 내려놓고 애만 보는데도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떡해.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채용돼서 와서 조합에 가입하면은 막 다 유아교육과 나오고 막 대학 다 나오고 막 4대1 내가 막 몇 대 1 경쟁을 뚫었다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지간에 근데 계속 이제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도 교육공무직이 뭐 귀족이 뭐 어째 뭐 무임승차를 한대는 그래가지고 이 직장 들어오면 진짜 편하게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상 와서 보니까 정말 그 허울조물.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렇게 느끼지만 외부에서 보면은 우리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욕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간 시장과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조가 투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이제 이번 강의의 8강의 이제 제목이 귀족인가 빨갱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내 노조
귀족하고 빨갱이 쪽에 어느 쪽에 좀 더 갈 것 같아요? 노동자의 그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앞서서 싸워 나가고 있고 또 뒤처진 권리들을 같이 밟아오고 있는 이런 노동조합을 귀족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저는 좀 잘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거 어쨌든 이런 프레임이 어쨌든 보수든 어디서든 만들어냈던 프레임들일 것이지만 우리 노동조합이 좀 더 어려운 노동자들, 그러니까 임금에 좀 더 저임금돼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다면 그런 내용들은 좀 더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근데 아까 보니까 앞에 부분보다 좀 이제 많이 좀 더덕더덕거리네요. 예. 아니 갑자기 아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도지니까 우리 준비된 것만 하거든요. 저 받아서 하고 싶은 예. 말이 있는데 예. 제가 교육을 이제 지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 교육들은 이제 교육의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 왜 들어야 되냐 이제 조합원들한테 설명할 때 현장에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차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왜냐면 저희 특히 건설노조는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힘이 세서 더 많이 일자리가 있으니까 왔다. 이게 정말 정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일 거냐 하면 사실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위한 또는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 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똑같은 건설 노동자 아니냐. 그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같이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실제로 지금 저희 현장에서 갑이라고 불리거든요. 민주노총이 힘이 제일 세서 갑다운 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책임질 수 있는 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책임을 지는 갑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좀 노동조합 활동하면 귀족이어도 책임 있는 귀족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준비된 답변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오해입니다. 어때요? 예. 어렵네요. 왜냐면 좀 억울한 면이 확실히 있어요. 억울한 면이 있어요. 물론 옛날보단 처우가 정말 많이 좋아졌죠. 맨날 월급 명세서에 100만 원만 찍혀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속수당도 받고 코로나 때문에 뭐 나오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실갱이를 진짜 많이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정말 옛날에 비하면 감개무량한 시절이어서 정말 저도 기분이 좋기는 한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교육공무직이라던가 과도하게 그 옛날에 현대자동차 노조 자리를 마치 저희가 대신한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분까지 들어요. 그런데 좀 억울한 것은 임금 수준이 그만큼 안 되니까 많이 좀 답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장님처럼 그렇게 멋있는 말은 좀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딱 저희 나이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서 어떻게 반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저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연령대다 보니까 뭐 이제 내가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왔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주눅들어해요. 되게 주눅들어해요. 근데 사실 주눅들 필요 없거든요. 그 혹시 파주 세경고라고 되게 급식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SNS에서 되게 막 유명했는데 맛있는 데를. 그쵸. 막 급식 랍스터 나오고 막 이랬어요. 이제 급식이 맛있으면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잘하는 건데 이제 영양사 아니면 조리사가 잘하는 거예요. 물론 실무사님들도 잘 하시는 거지만 근데 이제 식단은 영양사가 짜는 거라서 영양사의 영향력이 되게 큰 건데 그 영양사가 교사가 아니고 영양교사 아니고 공무직 영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현장에서 일 잘하고 이런 거는 절대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거에 굳이 그렇게 큰 관계성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좀 위축이 되어 있죠, 많이. 이게 참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 노동조합 체계가 기업별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뭐 내지는 아주 좁은 의미의 직종이나 기업별로 산업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의 체감도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노동조합의 어떻게 보면 단체 협약이 좀 보편적이고 어떤 시민 모두를 향해서 뭔가 적용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나라에서는 받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단체 협약의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나뉘는 것 같고 또 이것들을 비판하는 맥락이 귀족과 같은 어떤 프레임이든지 아니면 능력주의, 요즘 얘기하는 능력이 아닌지 이걸 얻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뒤틀려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또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뭔가 어떤 시민 모두를 향해 노동자 전체를 향해서 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는 고민을 삼아서 좀 꾸준하게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결과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오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도 어느 날 갑자기 노예에서 귀족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저희가 어느 때 노동조 처음에 피켓을 들었을 때요. 저희가 그 임금 명세서 43만 원이었던가 40 몇만 원짜리 임금 명세서를 거기다가 놓고 피켓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금속노조 조끼 입었다고 귀족노조가 말이지 뭐. 그래서 지나가는 분과 그 피켓을 보고 같이 언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그냥 조끼만 입으면 귀족. 뭐 투쟁만 하면 뭐 철밥, 뭐 귀족 뭐 이렇게 명칭하는 것들에 대한 억울함은 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서 어쨌든 그 권리를 계속 뭔가 하다 보면 우리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지들과 같이 뭔가 권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사병이에요. 멋있으시네요. 다들 아무래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 나눴던 고민들은 저희가 이제 4부가 끝나면서 또한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세계를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시간에 좀 더 깊게 좀 더 노동조합과 또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까지 얘기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 세 분 모시겠다는 약속 꼭 드리면서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네, 그때 세 분을 꼭 모시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